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토바이는 한쪽으로 넘어져 있었고 소녀는 손바닥이 까진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배달 가방은 찢겨 음식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다. 보험은 있나?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다. 차량의 앞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고 은은한 엔진 소리만이 빗소리를 뚫고 흘렀다. 소녀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소년에게 내밀었다. 그만 일어나. 무릎에서 피가 나잖아. 소녀는 머뭇거리다 그 손수건을 받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잘못이에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젊은 얼굴이 드러났다. 피곤에 찌든 눈빛, 그러나 묘하게 강단 있는 표정. 노인은 그 얼굴을 보자 그대로 굳었다. 이 얼굴, 이 눈빛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 이름이 뭐니? 영웅이에요. 영웅이라 부모님은?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소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저 그럼 오늘 일 다 끊겨요. 병원비든 뭐든 꼭 갚을게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험은? 없어요. 전 오토바이만 빌려서 타요.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이 비 오는 밤에 저런 눈빛을 하고 사과하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노인은 고개를 돌려 찌그러진 범퍼를 보았다. 차는 수입차, 그야말로 한 대에 수억 원짜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게 아무 의미 없었다. 그는 오히려 소년의 손에 쥐어진 낡은 휴대폰과 배달 가방에 시선이 갔다. 테이프로 덧붙여진 이름표, 배달의 영웅이라는 희미한 글씨. 집엔 어떻게 가려 하니? 걸어가야죠. 오토바이도 이제 못 쓰니까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배달 가방을 챙겼다.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음식 용기를 모아 다시 담았다.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노인은 그 얼굴을 한 번 더 보았다. 태수, 내 아들 태수랑 똑같잖아. 저 눈빛, 저 고집스러운 인매까지. 잠깐만. 소년이 멈춰섰다. 혹시 너 나 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그래, 그렇겠지. 노인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거 내 명함이다. 차 수리비나 보험 문제 생기면 연락해라. 소녀는 명함을 받아 들여다봤다. 임걱정 회장 임태수 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재단? 부자들이 하는 그런 거겠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명함 받아도 저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노인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젖은 손으로 그 명함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찢어진 배달 가방을 메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절뚝이며 멀어지는 그 모습이 노인의 눈앞에 깊이 새겨졌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비 오는 밤 저런 나이에 저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아이가 있다니. 노인은 그대로 차에 앉지 못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서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차 안으로 들어온 비 냄새와 젖은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을 떠올렸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던 아들 태수의 모습이었다. 아버지, 전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 거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요. 그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밥도 못 먹고 죽는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수야, 내가 틀렸던 걸까? 노인은 이 말을 짚었다. 오래전 묻어둔 후회가 오늘의 비와 함께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마지막으로 본 소년의 눈빛이 떠올랐다. 태수의 눈빛이었다. 살아있다는 듯 끝까지 꺾이지 않던 그 눈빛. 그날 밤 임걱정은 처음으로 사업 서류를 덮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하고 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또렷이 떠오르는 한 아이의 얼굴. 영웅이라 했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름부터 참 묘한 운명이네. 노인은 명함처를 열고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둔 작은 메모 한 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아이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 그는 그렇게 15년 전 끊어졌던 인연의 실마리를 다시 붙잡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벽지는 습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천장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다. 그곳이 영웅의 집이었다. 오빠 일어나. 학교 늦겠다. 응, 금방. 영웅은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20분. 사람들이 막 출근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출근이 아닌 배달 준비를 했다. 동생 소연은 싱크대 앞에서 남은 밥 한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오빠, 밥이라도 좀 먹고 가. 나중에 먹을게. 맨날 나중에 먹는다 그래. 영웅은 웃으며 가방을 둘러매었다. 그럼 너 먼저 학교 가. 비 온다니까 우산 챙기고. 소연이 걱정스레 물었다. 어제 그 차 사고 그거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진짜야? 오빠가 또 혼자 다 감당하려는 거 아니지? 괜찮다니까.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부서졌고 수리비는 60만 원. 당장 생계가 막막했다. 그가 버는 돈은 하루 8시간 배달해도 4만 원 남짓. 그래도 버텨야지. 나라도 버텨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섰다. 오토바이 대신 이제는 자전거 배달이었다. 새벽의 골목길을 달리며 그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릴 땐 아빠가 늘 웃었는데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은 그를 냉대했고 가난은 가족을 쪼개놓았다.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소년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점심 무렵 배달 중이던 영웅은 비슷한 구역을 돌던 다른 배달원과 마주쳤다. 야, 또 자전거 타고 다녀? 오토바이 새로 사? 돈 없잖아. 요즘 애는 다 대출 끼고 타. 그래야 건수 늘리지. 대출도 신용 있어야 하지. 그 말에 친구는 멋쩍게 웃었다. 야, 너도 언젠간 잘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언젠가가 오늘이 아니면 소용없잖아.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는 늘 말했다. 버티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밤이 되자 다시 비가 내렸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늦은 저녁을 배달했다. 손님 중 한 명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 아직 학생이구나? 이 시간까지 일해? 네. 일찍 끝나면 좋겠죠. 부모님은 뭐 하셔?
지금은 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여자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래, 힘들지? 힘들어요. 근데요, 안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영웅은 그냥 웃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죠. 그가 떠난 뒤 그 여자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있네. 밤 11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영웅은 문틈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다. 임태수 사회공헌재단. 봉투 안에는 병원비 결제 영수증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몸 조심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는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름이 임태수? 그게 누군데 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소연이 방에서 나왔다. 오빠, 그게 뭐야? 몰라. 그냥 어떤 재단에서 병원비를 냈대. 오빠 잘못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글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봐.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왜 나야? 그날 그 회장님 설마 그분이?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사람이야. 부자는 보통 이런 일에 신경도 안 쓸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몸이 너무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을 다시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책망도 동정도 아닌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낸 걸까? 며칠 후 재단으로부터 또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임태수 사회공헌재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네. 사정이 괜찮으실 때 재단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 같은 애한테 왜? 혹시 그날의 그 사람?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재단 건물 앞에 섰다. 높고 깨끗한 유리벽, 반듯한 로비,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지만 그는 결국 문을 밀었다. 그곳에서 다시 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영웅아. 영웅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삶이 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태수 사회공헌재단 건물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다. 비누 냄새와 꽃향기, 그리고 낯선 정숙함. 영웅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속삭였다. 내가 이런 데 들어올 줄이야.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임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정갈한 회색 정장, 반듯한 자세, 그러나 어딘가 쓸쓸한 눈빛. 왔구나, 영웅군. 그 한마디에 영웅은 잠시 멈칫했다. 저를 아세요? 알진 못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었네. 영웅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병원비까지 신세를 졌어요. 그건 신세가 아니네. 누군가는 너처럼 사는 아이를 도와야 하지 않겠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웅은 눈치를 보며 물었다. 근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노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냥 내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 낯설지 않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재단에서는 영웅에게 청소년 복지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나? 영웅은 주저했다. 제가요?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괜찮아.
그냥 내가 겪은 걸 이야기하면 돼. 임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영웅은 생전 처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차분히 말했다. 저는 17살입니다. 동생과 둘이 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배달을 다니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청중이 숨죽였다. 근데요, 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탓할 시간보다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임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저 아이 태수도 저런 말을 했었지. 아버지,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가.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태수야, 내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것이었나? 내가 그땐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날 이후 영웅은 재단 일을 자주 도왔다. 행사 준비, 물품 정리, 봉사 일정까지 꼼꼼히 챙겼다. 임 회장은 그런 영웅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넌 참 이상한 아이야. 왜요? 요즘 애들은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누가 대신 해주는 인생은 없잖아요. 임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래, 맞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태수도 이런 말을 자주 했었지. 닮았구나, 정말 많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영웅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임 회장은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재단의 현장 활동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왜 대학 안 갔니? 돈이 아까워서요. 장학금이 있잖아.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이 더 좋아요. 임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야, 너도 그랬지. 사람을 돕는 일이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그 말을 왜 그땐 이해하지 못했을까? 영웅은 점점 재단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그는 노숙인 지원 사업,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 지역 의료 봉사까지 이끌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늘 임 회장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건 더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게. 둘은 그렇게 서로를 믿었다. 혈연이 아니지만 그보다 깊은 인연처럼. 임 회장은 때때로 영웅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저 어깨, 저 걸음걸이, 태수랑 너무 닮았어.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재단의 DNA 기부 캠페인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든 참여자가 익명으로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의료봉사팀의 실수로 임 회장과 영웅의 표본이 일치한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회장님,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직접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유전자 일치율 99.98%. 손이 떨렸다. 서류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어. 아니, 어쩌면. 그는 곧바로 영웅을 불렀다. 영웅아,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니? 거의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정확히 몰라요. 임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렇구나.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웅아, 넌 내 아들의 아이야. 영웅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년 전 내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그 후에 내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영웅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그래. 넌 내 손자다. 그날 밤 영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자라니. 난 그저 고마운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엔 혼란보다
이상한 따뜻함이 퍼졌다. 그래서였구나. 그 눈빛, 그 말투, 그 다정함이. 임 회장 역시 한밤중에 홀로 사진첩을 꺼냈다. 태수야, 너는 떠났지만 너의 피는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아주 작게 웃었다. 그 후로 둘은 회장님과 직원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으로 지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임 회장은 말했다. 우린 이제 같은 피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같은 마음이란다. 그 말에 영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 계속 이 재단에 남을게요. 그래, 그래 주겠니? 그 후 10년. 두 사람은 나란히 재단을 이끌며 수많은 생명을 도왔다. 서로에게서 잃은 가족을 찾았고 세상에 잃었던 온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다. 임 회장의 몸이 서서히 쇠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임 회장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에 낙엽이 흔들렸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자꾸 맴돌았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떠나야 하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영웅이 들어왔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아, 영웅아. 병원 냄새가 익숙해질 줄은 몰랐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왔지. 괜찮죠? 임 회장은 미소 지었다. 괜찮다는 건 마음이 준비됐다는 뜻이겠지. 영웅은 그 말의 의미를 느끼고 잠시 말을 잃었다. 설마. 그래. 이제는 조금씩 정리해야 할 것 같네. 그 말에 영웅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영웅아, 인생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을 남기는가야. 그날 밤 임 회장은 영웅에게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재단을 시작할 때 썼던 일기장이야. 일기장이요? 그래. 이 재단은 단순히 돈으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삶의 기회를 나누자는 뜻으로 만들었지. 영웅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땐 그게 약점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걸 안다. 병세가 깊어질수록 임 회장은 병실보다 재단 사무실에 있으려 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해도 내가 편한 곳은 여긴데 말이야. 영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영웅아, 난 무리하러 태어난 사람이야. 그는 웃으며 책상에 쌓인 서류를 들춰봤다. 이건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이건 청년 재취업 지원. 이걸 내가 맡아주겠니?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할게요. 임 회장은 잠시 영웅을 바라보다가 마치 시간을 되돌아보듯 나직이 말했다. 태수도 늘 그렇게 말했었지. 영웅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저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래. 너무 닮았어. 봄이 오자 재단에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임태수 사회공헌재단 함께 사는 세상 프로젝트. 그 이름은 임 회장이 직접 지은 것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걸어온 길의 끝에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세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날의 주인공은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건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 그게 재단의 진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회장은 무대 아래서 천천히 박수를 쳤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그날 이후 영웅은 재단의 대표로 공식 취임했다. 임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있는 한 이 재단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전 그저 당신이 만든 길 위를 걷는 거예요. 아니야. 넌 이제 내 길을 만들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단단했다. 시간은 또 흘렀다. 임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에서 햇살을 받았다. 영웅이 다가와 물컵을 건넸다.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렇게 내 얼굴 보는 게 하루의 치료야. 에이, 또 그런 말씀을. 진심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영웅아. 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로 평가받는단다. 나는 돈으로 남긴 게 많았지만 진심으로 남긴 건 너 하나야. 영웅의 눈가가 젖었다. 저 회장님. 응? 전 아직도 회장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어색해요. 임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지. 그 말 한마디에 영웅의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 임 회장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그 소리 듣고 싶었어. 그날 이후 임 회장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날마다 병문안을 오던 영웅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할아버지, 오늘은 노숙인 쉼터에 새 프로그램 열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 잘했구나.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그리고 며칠 뒤, 임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웅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걸 너에게서 겨우 해봤구나. 영웅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전 지금까지의 제 인생 중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들은 임 회장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재단의 작은 사무실에는 그가 남긴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사랑하는 영웅에게. 세상은 돈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간단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내 덕분에 후회 없이 떠난다. 이제 너의 세상을 만들어라. 영웅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따뜻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의 세상, 제가 이어갈게요. 임태수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재단의 마당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영웅은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회장의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표지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진심으로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영웅은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젠 제가 그 하루를 바꿔볼게요, 할아버지. 며칠 뒤 그는 재단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임태수 사회공헌재단 그대로 남겼다. 그 이름 안에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세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단의 로고 아래에 작은 문구 하나를 새겼다. 함께 사는 세상 임영웅. 시간은 다시 흐르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영웅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봉사 현장을 누비며 세상의 작은 균열들을 메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영웅은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다고 멈추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가 이어받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10년 전 자신에게 같은 마음이 중요하다던 임 회장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다. 가을 어느 날 재단 본관의 새로운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기억관. 그 안에는 재단의 첫 일기장, 임 회장이 직접 적었던 메모, 그리고 영웅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사진 속 회장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시작한 길,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되어 재단 불이 꺼질 무렵 영웅은 사무실 불을 하나 남겨두었다. 그 불은 언제나 회장이 앉던 책상 위에 있었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노인 한 분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며칠 뒤, 영웅은 재단의 봉사단들과 함께 시골 학교를 방문했다. 낡은 교실에 아이들이 모여 앉았다. 그는 칠판에 이렇게 썼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물었다.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영웅은 살짝 웃었다. 제 할아버지가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창문 밖으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와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영웅은 재단 일지를 쓰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하루가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펜을 내려놓은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별 하나가 천천히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잘 가요, 할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